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입법 관련 중재안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이것이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로 떠올랐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오늘은 일단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은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그리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해외 출장 일정을 보류하고 중재안을 박병석 의장이 냈고 여야가 어제까지 극한 대립을 하다가 이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들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좀 다양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중재 오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박 의장의 중재안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를 하되 일단은 중수청 출범 후에 폐지한다. 뭐 이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요.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정치가 아니면 국회가 이번에 그래도 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건 조정위에서 서로 막 다투고 법사위에서 막 또 옥신각신하고 본회의에서 옥신각신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 실종.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고소고발 이어지기 이게 순서였거든요. 그렇게 안 가고 그래도 어쨌든 타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행이다 보고 어쨌든 합의 내용을 보면 큰 틀은 수사 기소 분리한다.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분리로 가고 한번 6개월 후에 만들어서 아마 1년 6개월 후쯤에 이제 중수청 만들면 전부 폐지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에 일단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게 됐고 그다음에 일단 4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 뭐 지금 이제 여당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되지 않겠냐. 민주당 뜻대로 어차피 이제 안건 조정이도 됐고 물론 욕은 먹겠지만 그래도 될 거라면 그래도 좀 타협책을 보고 지금 사실은 인수위가 거의 실종 상태거든요. 뭐 정책이 나와도 지금 거의 뉴스가 안 돼요. 내일 모레 이제 취임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계속 취임식 직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게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서 타협책을 찾은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원내대표나 이제 국회의장끼리 어느 정도 합의안 만들고 발표는 안 했지만 사실상 의총에서 이제 추인하는 형식 아니었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경? 네, 민주당이 좀 퇴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 이후로 분위기가 당내에서 특히 좋지 않았고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피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 일정들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국내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아마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극한적인 대립으로 이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원들 또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있는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시키고 하지만 많은 내용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 또 2차 수사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협상 과정들을 만들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정리가 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국민들께서 극한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어느 정도 타협점에 조정안을 찾으면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여야의 합의를 두고 이게 국민적 고통을 외면한 정치적 타협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만약에 극한의 상황으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국회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빙판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을 먹고 마지막까지 여러 꼼수를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럼 그 이후에 이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회가 더 큰 혼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정작 중요한 민생의 문제는 뒷전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박병석 의장이 그냥 단순하게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인 처리 통과보다는 또 중장기적인 시일을 가지면서 수기할 수 있는 과정들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추후에 국회에서의 역할들을 더 존중하면서 가게 되는 그 공간과 여지들을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시적 유지 네. 또는 뭐 향후 보완 이런 말들이 좀 임시방편이 아닐까. 뭐 모든 것이 지금 봉합돼서 그야말로 절충점을 찾았다고는 네.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망까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큰 흐름이요. 지금 6대 범죄만 남겨놨었잖아요. 그 6대 범죄도 보면은 아마 전체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한 0.2%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지금 아마 4개가 빠지고 2개만 남으면 뭐 0.0 몇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폐지한다 해서 검찰이 왜 우리 수사권 뺏어가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생각에. 왜냐하면 흐름이 지금 여야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반발해서 사표 내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입법의 문제거든요. 국회가 만약에 여야 합의로 입법을 했는데 검찰이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네. 검찰도 결국 행정부고 법 만드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검찰총장이라든지 고검장들이 지금 사인은 낸 걸로 보입니다만 또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7기수나 밑에 돼 있는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마 또 밑에 부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왜 이게 가만히 놔뒀냐 어쨌든 지도부 책임져라 이런 논란도 있는 거라서 사퇴 여부는 본인들이 희망사항이지만 자의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여야 합의안 가지고 그거 자체를 문제를 제기하거나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는 국적으로 이처럼 검수완박과 관련된 중재안에 합의를 했지만 검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서 전국 고검전 전원이 또 사의를 표명하면서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기만 늦췄지 검수완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검찰 내 이 조직 내 반발을 좀 고려한 행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 행보를 보고 계신지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사실상 발효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국면 속에서 김호수 총장의 거취 문제는 이미 마음을 좀 굳혔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지난날 있었던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예. 이미 김호수 총장이 조직 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망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있게 되는 마지막 본인이 할 수 있는 순간 속에서 검찰 조직 내에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그 신망을 어느 정도 얻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당연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반발에 대한 표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집단 사표의 내용들을 넘어서서 그 이후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국익과 국민에 대한 그 제안들을 담아서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함께 동반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수 총장을 비롯해서 6명의 현직 고등검사장 전원 지휘부가 모두 초유의 네네.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떻게 이 검찰의 움직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발을 할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신뢰가 많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만큼 보면 검찰이 정책적인 편향성을 많이 가져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당내에서도 또 다른 지역을 할 때마다 그거에 좀 호응해온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업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얘기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도 대부분 미국은 검사가 수사 안 하던데 경찰이 하던데 그리고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 수사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검사는 당연히 수사하는 조직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기소를 담당해라.
수사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한국형 FBI 나오듯이 수사 전문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몇몇 분이 뭐 사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거에 뭐 크게 좌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뭐 꼼수 딸당 뭐 이런 비판 꼬리표까지 얻게 됐는데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헌법 파괴적인 권한 남용이다라고 네네. 이게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헌법에 아마 이제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장 청구권 안에 수사권이 포함된다. 이게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논리인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법계나 뭐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스페인을 보면요. 수사 판사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지만 직접 수사는 안 합니다.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건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등치시킬 수는 없다. 견해는 달리 보기 때문에 헌법에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뭔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만 나온 거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반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편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지막으로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 분이 여러 번 만났고 그랬으니까 친서 교환하는 건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친서 중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남북의 정상 서로 친서를 교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특히나 최근에 북한의 도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병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장 형태가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뉴스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 공개됐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주기 어렵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5년을 회고하고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의미, 족적에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예.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북한에 거듭된 도발,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금강산 관광시설에 다 철거하는 등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마지막에 임기를 마치게 됐을 때 자랑했던 남북 관계에 대한 성과가 결국 좋지 않은 성적표로 마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미완이긴 하지만 북한의 이 친서에 대한 답신을 끌어내면서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새 정부에게 더 많은 숙제가 남겨지게 된 셈이겠죠. 예. 결국 한반도의 굳건한 안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한 평화를 끌어가는 것 또한 새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같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무거운 숙제가 또 함께 새 정부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북한도 아마 이 남북 관계를 막 계속 악화시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뭐 지금 당선인이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미국 전략무기 전개 얘기하면서 북한도 뭐 ICBM 발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혹시 이러다가 핵실험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고 답신이 왔다는 거는 그 대화의 모멘텀을 당선인이 하기에 따라서 이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신호를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도 권영세 그렇죠. 권영세 후보자께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정부, 예를 들어 한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어가야 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대화를 여러 번 나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은 윤 당선인한테 당연히 이 전수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고 지도자끼리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지금 뭐 어떤 극한 대립으로 갈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쨌든 협상이라든지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했듯이 이 남북 정상의 친서 교류는 결국 차기 정부에 대한 또 메시지 차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 윤당선인의 대북관을 누구보다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새 정부의 이 대북 정책 기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선거 때도 수차례 얘기가 많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원칙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돼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2018년도 판문점에서 있었던 선언 그리고 그해 가을 평양에서 있었던 선언으로 인해서 많은 한반도의 평화가 돌아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기저에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는 원칙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에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던 만큼 말로만 공허하게 평화를 약속했을 때 그 평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안보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던 만큼 그동안 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훈련에 관한 문제라든가 원칙에 기반해서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기 위한 안보를 두텁게 하는 일까지 선행하는 일 아마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화제를 지방선거 얘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소감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경선을 함께했던 유승민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의 공약을 경기도의 미래에 녹여내고 선배님께 경륜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선출이 돼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종 득표율을 보면 52.67% 대 44.56% 유승민 전 의원을 제쳤는데 일단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원 투표가 절반 그리고 여론조사가 절반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두 후보 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한 59개 정도 되고 있는 경기도의 당협에서 전폭적으로 김은혜 의원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단순히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만의 의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당원들의 민심이 김은혜 의원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좀 늦게 출발했지만 확고하게 오늘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들을 너끈하게 가져갔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낙선한 유승민 후보를 함께 잘 손을 잡고 협력하면서 또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왔던 그룹들과 유권자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중도 외연 확장과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정말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품어내는 일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이력, 중량감에 있어서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앞선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또 전폭적인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두고서
윤심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늘 윤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민심보다는 많은 유권자분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새롭게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인물들이 당선인과 손을 잡고 국정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심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유권자 지지층들의 민심이고, 그런 민심들이 어떤 후보가 선출됐을 때 더 합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겠는가를 판단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워낙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이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의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선거 이후로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역시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TV 토론도 있었고요. 여기서 앞다퉈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언급하면서 좀 구애를 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대당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각 후보들의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김은혜 후보가 된 거는 아마 뭐 아무래도 윤심을 얻었다. 왜냐하면 당 조직이 앞섰기 때문에 민심은 아마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후보가 좀 앞섰다고 보고 있었고 당심에서 앞섰지 않았냐 보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 대선이라든지 전당대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만큼 민심을 얻지 못한 거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민심에 앞서는 유승민 후보보다는 김은혜 후보가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고문뿐만 아니라 일단 지난번 대선에도 저희들이 좀 앞섰고요. 어쨌든 본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 저희들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서고 있는데 경기도를 절대 뺏기는 안 되는 지역이라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싸움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4명의 후보가 현재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투표도 시작됐고요. 특별히 김은혜 후보 이제 상대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구도 싸움을 했을 때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후보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좀 여론은 앞서가고 있는데요. 안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마 유승민 후보가 조금 했던 것도 경기도에 풀 2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누가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그래도 좀 어려웠다 이 말씀 중에 또 언급하셨는데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참 내상이 깊어 보입니다. 네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그 내상을 과연 치유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경선 전략 공심위에서 컷오프 안 시키고 비대위에서 경선하기로 한 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선거기 때문에 경선이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치열하고 해야 되거든요. 또 만약에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래버리면 외부 인사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좀 인지도 있는 분이 들어오려면 여론조사 100%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늦긴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고요. 아마 저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략 공심위에 결정한 거는 최종적인 결정은 비대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물론 하루 이틀 걸렸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맞붙어야 할 민주당의 4명의 후보 중에 1명. 누가 좀 버거운 상대고 손쉬운 상대라고 여쭤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후보든지 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지켜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좀 정말 낮은 자세, 겸허하게 경기도민들의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몸을 오래 담지 않았던 후보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후보가 아닐까 생각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한 명의 후보를 더 뽑자면 염태영 전 수원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수원시정들을 오래 활동하면서 지방자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갑자기 깜짝 카드로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아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은 유권자분들도 보시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도층들의 표심을 잡아내는 데 또 한계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후보 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김은혜 후보가 이제 경기도에서 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져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타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민주당은 언론에 이제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병민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 검수안박 등으로 인해서 국회 극한대치 국면들이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일 것이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 인준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청문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날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서 함께 여러 검증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던 경쟁력을 지닌 또 후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비전들을 설득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얼만큼 해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이게 지금 남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청문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칼을 든 쪽에서도 그렇고 방패를 들고 있는 쪽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인사청문회 그렇죠. 그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 이번에 아마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타협하듯이 이게 주고받고 타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보기에 사퇴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하겠다는데 인사청문회 했는데 이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 그럼 당연히 총리 후보자 인준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타협을 보려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걸러내고 다시 임명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협해야지 그냥 청문회 끝나니까 그냥 국회 통과 안 해도 임명하겠다. 특히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거취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당선인 철회를 하든가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아마 총리 인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내각의 3명의 후보자까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리 인준을 안 하겠다. 사실 그런 전례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민철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7대 기준 이렇게 내세웠지만 그 기준 이상으로 국민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계속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아마 이 청문회를 해보면 아마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 보면 알 겁니다. 국민들이 이분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하는 분들은 교체를 정해야죠. 그거를 2명이다, 3명이다, 4명이다 정해놓은 건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저는 청문회에 관계없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임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조금 전에 정호영 후보자 언급을 하셨는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집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또 분위기도 조금씩 갈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비슷한 것 같고 오늘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선인에 대한 평가 속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은 내용들에 대해 이후에 첫 번째 중 인사 문제를 언급했던 내용들 다 이런 여론들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 아마 인수위 또 당선인실에서도 다 충분하게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적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 또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 속에서 기득권으로 혹시나 비춰지거나 아니면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도 병역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났던 검사를 통해서 이 의혹이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후보자가 다 소명하는 역할들을 거쳐가면서 아마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당선인께서도
예의주시해서 볼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요구되는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전적으로 뭐 후보자에게 달려있는 또 몫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여론의 기조를 다 보게 될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또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면서 그렇게 충분히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지금 현재 안 좋았던 상황에서 반전되지 않는다면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